최백은의 이게 경제다 시작합니다. 오늘도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오랜만입니다. 어떻게 언제 들어오셨어요? 예. 오늘 깜짝 회사 사정상 들어왔고요. 예. 예. 자, 교수님 본론 들어가기 앞서서 이 코로나가 너무 심각하네요. 이게 설마 했던 1,000명 돌파하고 이대로 가면 뭐 거리두기 3단계 거의 뭐 확실시 돼가는 것 같고 이거 대부분 자영업자들 피해를 볼 것 같고요. 극히 일부 빼놓고 이게 너무 이 피해가 지금 커지는 것 같은데요, 교수님. 상당히 심각하죠, 지금. 이거는 인재입니다. 인재다. 예. 우리가 그 2분기 때요. 예. 2분기 때, 그러니까 상반기 때 우리가 그 사실 기적을 만들었던 거예요. 예, 기적이었죠. 경제하고 방역을 다 사실 잡은 거였었거든요. 예. 잡았는데 그때 이제 잡았던 것이 저희 국민들이 어쨌든 간에 그 국민들이 결대적인 기여를 한 거죠. 국민들이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한 거고. 그렇습니다. 그거를 국가에서는 정책적으로 소멸성 지역화폐로 이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해주는 걸로 이걸 만든 거예요. 기적을요. 예. 그래서 세계적으로 찬사를 받았죠. 그렇습니다. 근데 3분기에 들어서 가지고 소위 말해서 이제 8.15 이제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테러 이런 것도 있었지만은 소위 선별 지원으로 바꿨잖아요. 예. 그때 우리나라가 성장률을 2분기에 만든 거 다 깎아먹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원했잖아요. 예. 그때 OECD에서 분기별 성장률로 꼴찌를 했어요. 예. 그리고 지금 3차 때 지금 이제 4분기 접어들면서 지금 또 그 선별 재난지원금도 2분의 1 정도로 줄였잖아요. 예. 2분의 1도 미만으로 줄이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지금 상황은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지금 나가고 있는데 지금 금융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이탈 조짐이 보입니다. 아, 벌써 그렇습니까? 예, 그러냐면은 한국이 그러니까 유일한 투자처라고 해가지고 막 그 한국으로 투자하라고 막 2분기 때 그랬었어요. 지난 이 여름 전후에요. 예. 해외에서요. 예. 근데 이제 한국이 이제 그러니까는 이 한국도 지금 이제 방역에 무너지는 거를 보면서 지금 외국인들이 그러니까는 한국을 더 이상 그러니까는 호감을 이제 가질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도 상당히 지금 그러니까 외국인 자금들이 지금 이탈 조짐이 좀 보이고 있고요. 아, 그래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어떤 그 정책 결정자가 소위 이데올로기적인 어떤 하나의 그 신념이요. 어떤 과학적인 신념이 아니라 이데올로기적인 신념을 가지고 이 정책을 그러니까 하나의 이 실험 도구로 지금 삼으면서 나라 경제가 제가 볼 때 이게 지금 엉망으로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지금 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 3단계로 거리두기를 올려야 될지 말지 지금 정부가 고민 중인 것 같은데 뭐 올리자니 이거 경제적으로 타격이 너무 크고 놔두자니 이거 확산세가 너무 거칠고 교수님이 만약에 지금 결정권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인재라고 표현한 이유는요. 자초한 거예요. 지금 이제 이 상황 속에서요. 이 상황 속에서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하고 방역은 이걸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요. 이번에 경제가 올해 안 좋은 거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이라고요. 다른 어떤 금융위기라든가 이런 요인이 아니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방역하고 경제를 어떻게 분리해서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한 몸뚱아리인데요. 그렇죠. 동전의 앞뒷면인데요. 방역이 그렇죠? 무너지면 경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경제가 무너지면요. 국민들이 뭐냐면 협조를 안 합니다. 국민들이 뭐냐면 자기 살 길 각자 찾으려고 해요. 자포자기가 각자 도생으로요. 각자 도생으로 가면서 지금도 한번 봐보세요. 국민들이 보시게 되면요. 그 지방은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뭐 뉴스에도 그러니까 스키장 같은 데 지금 막 사람들이 넘쳐나고 앉아있고. 제가 어저께도 이렇게 쇼핑몰이라든가 장보러 같이 이제 와이프랑 가봤었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해이해졌어요. 아, 그렇습니까? 지금 뭐 쇼핑몰이라든지 대형마트 3단계 올리기 전에 많이들 몰렸다 그러던데 미리 장 봐두려고. 미리 장 봐두는 게 그동안에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굉장히 해이해지고 그다음에 3차 재난지원금 이 방식을 결정하는 걸 보면서 국민들이 굉장히 지금 분노감이 일부에서 그러니까 아예 그럴 거면 취급하지 말아라 하는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까지 그러니까 냉소적으로 바뀌면서 각자 도생으로 이게 바뀌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 상황이 그러면은 국민들 이게 지금 방역도 성공하고 경제도 가려면요.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와 협조를 끌어내지 않으면
방역은 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각 당연하죠. 개인들이 예. 이게 다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게 그러니까 거듭나는 이런 의식을 가져야 되거든요. 예. 그러려면 국민들이 그동안 1년 동안 지쳐 있습니다. 그렇죠. 예. 지쳐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위로 정부가 해야 될 건 뭐겠습니까요? 국민들도 너무 힘든 거예요. 예. 너무 힘든 거를 그러니까 위로를 해주면서 다시 한번 대통령이 담화를 내가지고 예. 기적을 다시 한번 발휘해달라고. 그러려면 정부가 그러니까는 해야 될 역할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국민들 지친 마음을 이렇게 되는데 정책적으로 국민들이 그러니까 오히려 분노를 일으키게 하고 앉아 있고 그러니까요. 네. 네? 이게 뭐 호소가 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건 인재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좀 더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야 되는데 정부에서는 그러면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비접촉 소비를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하라고 하면서 예? 그래서 이 자영업자들한테는 그러니까는 그 배달 서비스를 비용의 부담을 좀 지자체들이 좀 이제 지원을 해주고. 그런 방안. 왜 그러냐면 자영업자가 폐업하면요 지자체도 세금 수입이 줄어들어요. 당연하죠. 예. 그러면 그게 악순환고리가 된다고요. 예. 그러니까 자영업자들 그 배달 서비스 좀 비용 지원해주는 거 투자인 거예요, 일종이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국민들 마음을 다시 덧거리면서 다시 한번 그러니까는 K방역의 기적을 만들어달라고. 호소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1차 때 효과를 확실히 봤잖아요. 그렇죠. 자영업자 살리는 방법이 뭔지 알잖아요. 그렇죠. 전 국민 지급해서 그 지역 화폐를 통해서 소멸성 화폐를 통해서 이걸 다 쓰도록 만드는. 아니 국민들이 경험을 하고 상식적으로 다들 동의하는 거를 왜 정책 위반가가 자기의 그러니까는 그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고집을 피우냐고요. 나라 경제가 자기 개인의 무슨 실험장입니까? 실험 또 했잖아요. 또 1, 2차 그러니까 걸쳐서. 2차로 해가지고 검증도 됐어요.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그걸 얘기를 해가지고 제 논리에 문제가 있으면 좀 반박을 해달라고 했었어요. 근데 거기서 아무 대답도 없고. 이게 그러니까 뭐 하는 것입니까?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뭐 집중적으로 피해본 업종들 그쪽을 뭐 선별해서 지원하자는 건데 이게 뭐 형평성에도 좀 안 맞는 것 같고. 저 피해본 소상공인들이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 방법을요.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이 이거 국민 전체에 다 나눠주자 이거잖아요. 자기한테만 주지 말고. 그게 1차 때 본인들이 효과가 있었다는 걸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우리 교수님 또 흥분하셨네요. 아니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나라 경제가 지금 이렇게 무너진다는 게 너무 억울해서 그래요. 이게 지금 정말 무서운 게 정은경 지금 청장이 2주 전인가요? 우리 왜 뭐 300명, 400명 이렇게 나올 때 이러다 자칫하면 뭐 600명, 800명, 1000명까지도 갈 수 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사실로 됐잖아요. 1000명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얘기에 귀를 담아 들어야 되는 거죠. 겨울철 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강해진단 말이에요. 생명이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무증상 감염자들이 나오는 걸 보면서 지금 이제 그걸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통제가 안 된다는 걸 알고서는요.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이 오늘 이 방송 내용 준비하신 게 굉장히 많은데 이 코로나가 너무 심각하고 속상해서요. 이걸 좀 여쭤봤는데. 저도 속상합니다. 이 교수님이 이거 얼마 전에 뭐 한두 달 전만 해도 우리 코로나 상황에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경제 괜찮다. 특히 수출이 호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자료를 들이밀면서. 이거 그래서 이거 다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미국은 20만 명 훌쩍 넘어가고 있잖아요. 매일 나오는 게. 이거 다시 세계 경제 좀 침체로 돌아가는 건 아닌지 이런 걱정도 드네요. 그렇죠. 지금요.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가 사실 수출이 좋아져도 내수는 계속해서 안 좋았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제 뭐냐면은 이 올 겨울 그러니까 지금 유럽이라든가 미국이 지금 기대되는 게 다 이게 북반구잖아요. 북반구요. 북반구의 겨울철이란 말이에요, 지금요. 겨울철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극성을 부리고 있고 중국도 지금 그러니까 지금 조짐이 좀 보이고 있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년 전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느냐 지금 이게 지금. 2월로 다시. 그러니까 중국도 뭐 한 자릿수, 두 자릿수 이렇게 나오다가 뭐 봉쇄 얘기가 뭐 조금씩 나오대요. 중국에서도.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에 제가 처음 나왔을 때 특징을 제가 그랬어요. 이거는 한 나라만 안전할 수가 없는 거다. 그렇죠. 한 사람만의 그러니까 안전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거는 같이 살든지 같이 그러니까는 망하든지 이걸 강요하고 있는 거다. 그럼 이럴 때일수록 사회에 필요한 건요 연대감입니다. 연대감, 같이 살겠다는 메시지를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유, 빨리 그 백신하고 치료제 이거 언제 나옵니까? 그걸 믿을 수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백신 나와도 또 새로운 바이러스 또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요? 그러니까 참, 걱정되는데 일단 이 코로나 이쯤 하고요. 우리가 이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제 영끌족이란 말은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영끌 업종이란 말은 저도 처음 들었거든요. 이 영끌 업종이란 게 뭡니까? 이 기자나 신문사들이요. 기사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요. 영끌 업종이라는 게 업종에 있는 용어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영끌 업종 하게 되면 사람들이 어떤 이미지를 생각하겠습니까? 영끌하게 되면 영혼까지 끌어다가 뭐 부동산 투자했다는 이런 얘기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근데 그런 직업이 어딨냐 이거예요. 업종이라든가 그런 산업이요. 그렇네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했냐면요. 부동산 업종이 이제 어쨌든 간에 이게 관련되는 거잖아요. 부동산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동산 업종을 이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걸 영끌 업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부동산 업종만을 골라서 얘기한 게 아니라 이 기자가 이 신문사는 기자가 참 못된 게요. 통계청에서 그러니까 산업을 분류할 때 대분류가 있고 소분류가 있고 중분류가 있고 소분류가 있고 그럽니다. 근데 대분류에 뭐냐면 부동산이 출판, 금융, 전문가학, 사업시설과 같이 묶어가지고 이렇게 분류를 해놨어요. 업종 분류를 크게 분류할 때는 부동산, 출판, 전문가학, 금융, 전문가학, 사업시설 이런 게 같은 업종이군요. 묶어서요. 근데 우리가 출판 업종이 무슨 이게 영끌 업종이고 전문가학이 무슨 영끌 업종하고 무슨 관련이 있냐고요. 관련 없죠. 그런데 부동산이 거기에 있다는 하나 이유 가지고 속해 있다는 이유 가지고 이걸 영끌 업종으로 쭉 묶어서 한 다음에 이 업종을 보니까는 다른 전체 산업의 평균 소득보다 한 4배 정도가 더 그러니까 증가했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팩트도 틀리고 자, 출판업이 지금 굉장히 힘들잖아요. 힘들죠. 근데 출판업이 그러니까 다른 분야보다 그러니까 4배 정도 더 소득이 증가했다면 출판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화날 거라고요. 그럼요. 그렇죠? 그 전문가학 종사자한테 당신 영끌 업종이라고 한다면은 이게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전문가학 이쪽은 완전히 소외된 업종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게 이제니까 이렇게 이걸 묶어서 보다 보니까는 금융 같은 게 섞여 있으니까 소득이 높을 수 있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금융은행들은 돈 벌고 앉았으니까요. 금융, 부동산업 이런 거는 좀 이해가 가요. 영끌 업종이라는 게. 근데 이제 이걸 부동산만 이게 띄어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만 띄어내서 보니까 다른 업종들하고 차이가 없는 거예요. 소득의 증가가. 거기다가 뭐냐면은 박근혜 정부 때는 오히려 그러니까는 부동산업 소득 증가율이요. 전체 산업의 소득 증가율 평균보다도 어느 정도였었냐면요. 이게 160배나 더 높았었어요. 부동산 업종이 다른 일반 업종보다 소득 증가율이요. 소득 증가율이 160배나 높았다. 높아졌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비슷해졌어요. 그래요. 전체 산업의 평균 소득 증가율하고 부동산업의 소득 증가율하고요. 부동산업의 소득이 증가했다는 말은 뭐 주택 가격하고도 좀 연관이 있는 겁니까? 주택 가격 올라가면 부동산 근데 이 소득 증가율이 문재인 정부의 이 소득 증가율은요. 아까 있잖아요. 전체 산업의 소득 평균 증가율하고 비슷하다는 얘기는 그냥 일반 가계 전체 소득 증가율 추세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얘기인 겁니다. 우리나라 그러니까 가계 소득 증가율이라든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이런 게 있잖아요. 거기서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제 이게 돈 벌었다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박근혜 정부 때는 특별하게 돈을 벌었어요. 이 업종만요. 그러면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는 문재인 정부의 지금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국민의 신뢰가 굉장히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거를 그러니까 갖다가 이제 거기에서 영끌이라는 말을 이제 가하고 갖다가 이제 끌리고 영끌 업종이라는 용어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무리하게 기사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부의 이 부동산 실패를 좀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런 말을 만들었다. 근데 이렇게 부각 안 시켜도 지적할 거 많이 있는데 왜 이렇게 무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교수님도 지적을 많이 하셨죠. 이번 정부의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거기다가 이게 뭐 시간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월세 가구들을 또 이제 건드렸잖아요. 월세 가구. 월세 가구 벌이가 한 4%가 소득이 줄어들었다. 다른 소득처럼 증가하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주거 형태별로 이제 그러니까 가구의 소득을 이 통계청에서 나눠져 있거든요. 아, 뭐 월세 가구 있고 전세 가구 있고 자가 가구 있고 뭐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월세 가구만 그러니까는 가계 소득이 줄어들었다. 아. 뭐 이런 식의 얘기인데 월세 가구 하게 되면 되게 어려운 사람으로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보통 뭐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예. 그렇죠, 보통은 예. 좀 어려운 분들, 예.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가장 그러니까 힘든 사람을 그러니까 더 힘들게 했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걸 만들고 싶어서 간 건데. 예. 문제는요, 월세 가구들의 그러니까는 소득이 감소한 거하고 감소했다 하더라도 이것 좀 팩트도 틀리고요. 예. 감소했다더라도 월세 가구들이 힘들어진 건 뭡니까? 임대료가 증가해서 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임대료는 지출이지 소득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수입이 그러니까 줄어들었다는 건데. 예. 근데 이거는 지출이잖아요. 그렇죠. 월세는요. 지출이죠. 예. 비용. 그러니까 그것도 안 맞는 저거고요. 예. 거기다가 월세는 대부분 누가 합니까? 되게 우리가 보면 1인 가구들이 대부분이 월세에서 많이 산다고 보통.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고요. 예. 근데 1인 가구가 지금 30%가 넘는 정도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제일 많은 가구가 1인 가구예요. 벌써 30% 넘었나요? 1인 넘었어요. 가구가? 와. 예. 그러니까 제 가구 중에 한 가구가 가까워지고 있어요. 예. 근데 통계청에서 그러니까는 이 기자들이 간 것은 2인 가구 이상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걸 낸 거예요. 아, 1인 가구는 안 내고요? 빼고. 왜 뺐대요? 30%나 되는데? 그러니까 통계청에서요, 가계소득을 낼 때 보도자료로 되게 발표하는 건 2인 가구 이상으로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요. 예. 그 이유가 한 10여 년 전부터 계속 그렇게 해오다 보니까는 갑자기 1인 가구까지 포함하게 되면은 전년도하고 확 차이가 생기다 보니까는 예. 이거를 그냥 계속 그 과거의 기준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요. 그냥 하던 대로. 1인 가구는 그러니까 별도로 이제 그러니까는 그 마이크로 데이터에다가 거기다 공개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그것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월세 가구로 한다면 1인 가구가 많은 경우가 해당되는데 이거 포함해서 계산을 해야 될 게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1인 가구를 30% 넘는 1인 가구를 빼고선 계산을 하니 이게 샘플이 이게 신뢰가 안 가는. 예, 그래서 실제로 제가 1인 가구를 포함해서 계산을 해봤어요. 예.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했더니만은 뭐냐면은 자가 가구가 1.0%가 3분기에 소득이 증가했는데 월세는 1.3%가 올랐어요. 더 많이 올랐어요. 아, 자가가 1.3. 1.0. 월세가 1.3. 더 많이 올랐네요. 월세 가구가. 그러니까요. 예. 전세 가구는 4.8%. 어유, 전세 가구는 많이 올랐고요. 그러니까 소득이. 이게 뭐 임대료하고 관계가 없는 거기 때문에 소득이라는 것이요. 그렇죠. 예. 이 언론들의 근데, 이 오보 짚어주셨고, 하나 좀 여쭤볼게요. 지금 집값 폭등 문제가 있고, 임대차 3법 이 문제가 있잖아요. 이런 영향으로 우리 서민들이 월세 말고는 대안을 못 찾고 있다. 지금 전세가 씨가 말랐다. 이런 보도가 많은데, 자, 이 문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요것도 이제 앞에 월세 가구와 관련해 가지고요. 3분기를 딱 기사다 쓰면서 1, 2분기에도 월세 가구의 수입이 감소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1, 2분기는요. 임대차 3법이 통과되기 전입니다. 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임대차 3법과 관련이 없고. 그러니까 1분기에는 그러니까 월세 가구 중에서 하위 20%는 수입이 줄어들었어요. 근데 2분기에는 다 증가했고 상위 10%만 감소했어요. 월세 가구 중에서요. 아, 그 기억납니다.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최상층만 증가가 없었고. 월세 가구도 그래요. 월세 가구만 따로 이렇게 분류해 놔가지고 보니까 상위 10%만 감소를 했어요. 아, 2분기에는요. 역시.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니까는 팩트가 안 맞는 거예요. 그렇네요. 안 맞는데.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임대차 3법 가지고 이렇게 이런 것들이 피해가 나타나는 건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정책이라는 것은 첫 단추가 굉장히 중요해요. 첫 단추를 잘못 끼게 되면 이걸 정상화시켜야 되는데 정상화 안 시키고 계속해서 그걸 그대로 밀어붙이면서 계속 정책을 만들다 보면은 이 두 번째, 세 번째 단추가 어긋나듯이 그런 이제 결과물인데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이 정부가 처음 들어서 가지고 부동산 정책을 입안할 때 뭐냐면은 한쪽에서는 집값을 억제하는 정책을 소위 수요 억제 정책을 내놓으면서 한쪽에서는 뭐냐면 다주택에다가 다주택 소유에 투자를 하라고 부추겼단 말이에요. 그렇죠. 임대사업자들 이런 거를요. 임대사업자. 그러다 보니까는 소위 말해서 집값을 한쪽에서 올리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를 계속해서 근본적인 해결책보다는 되게 어떻게 했습니까? 핀셋 규제라고 하면서
말은 참 멋있지만은 풍선 효과. 예, 그렇죠. 쫓아다니면서 사후적으로 쫓아다니면서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가 그 시간을 그러면서 한 3년이라는 시간을 흘러버리고 난 다음에 그렇습니다. 한 다음에 올해 7월 달부터 그러니까 좀 이제 아이가 보이스도 강화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임대차 사법 도입하고 막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원래 임대차 사법과 하게 이 부동산 시장을 보유 부담을 강화하다 보면은 이 거래가 약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단기적으로는요. 예. 사람들이 집을 안 사니까요. 집값 떨어질 거 예상해가지고. 예.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집 없는 사람에 대한 집을 살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먼저 대책이 선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순서가요. 예. 그래서 뭐냐면은 무주택자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집을 살 수 없는 계층들에 대해서 장기 공공임대 같은 경우를 확충을 하면서 확충을 해놓고 그다음에 뭐냐면 다주택자들이 그러니까 집을 내놓도록 일정한 기간을 줘야 되니까요. 정책이 그러니까 변경되는 상황 속에서요. 예? 그래서 집을 언제까지 내놔라. 6개월, 1년 이렇게 기간 주면서 그 기간 동안에 무주택자들의 어떤 주택 이거를 마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시간도 벌어야 되는 거고요. 예.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지금 뭐 그러니까는 좀 늦었죠. 세입자들을 위해서 집을 마련하려니 이게 되겠습니까? 집은 거래가 안 되면서. 그러니까 말입니다. 예. 자, 그나저나 변창흠 국토부 장관 내정자. 지금 한 2분 남았네요, 교수님. 33분까지 끝내라고 하셔서. 이 SH, LH 뭐 사장도 역임했고 지금 뭐 보니까 뭐 공급 확대, 세금 규제를 강조하는 것 같은데 변창흠 내정자에 대해서 혹시 좀 알고 계십니까?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개인적으로 뭐 그 옆에대학 이제 세종대학의 교수를 했었고. 아, 그래요? 그다음에 전임 정책실장 김수현 그 분도 이제 세종대 같은 부동산 전문가들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서. 예.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좀 알고 있죠. 어떻게 좀 부동산 문제 좀 해결이 될까요? 좀 전망. 근데 이 변 내정자가요. 예. 변 내정자가 그 방향성, 개혁성은 갖고 있는 분이에요. 예. 그래서 이 공급을 얘기하고 세부담을 가는 것도 공급도 그러니까 주로 뭐냐면은 이 공공 임대라든가 소위 말해서 이제 그러니까는 소위 지분 적립형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그러니까 로또식 이제 이렇게 분양 이득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방식으로 했다는 점에서는 방향은 제가 볼 땐 제대로 잡고 있어요. 잡고 있는 분인데 제가 그래서 이제 그런 주문을 좀 하고 싶어요. 뭐냐면은 인사청문회가 좀 있으면 진행될 텐데 지금 부동산 정책은 국민들한테 실망을 굉장히 신뢰를 많이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 속에서 이번에 개각은 굉장히 필요한 것이었고 책임을 어쨌든 져야 되는 거니까요.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정부가 그러니까 그동안의 정책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성찰적으로 그러니까는 반성을 해야 돼요. 그걸 하면서 뭐냐면은 이걸 아까 제가 비유적으로 표현했듯이 첫 단추를 다시 깨는 심정에서 이렇게 방향을 좀 정상화시키겠다는 로드맵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로드맵을 그러니까는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요. 그걸 통해서 그러니까는 정부가 어쨌든 거기에 또 의지도 보여줘야 되고요. 대통령도 지금 뒤늦게 어쨌든 간에 중산층을 위한 괜찮은 그러니까 공공임대를 확충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내린 상황 속에서 지금이라도 그러니까 정상화하겠다는. 근데 그렇게 하려면요. 이 부동산 정책에 계속 딴지 건 게 기재부입니다. 국민들은 모르지만요. 기재부 얘기하면 또 말이 길어지니까요. 교수님 33분 지나서요. 다음 방송 얼른 들어가셔야죠. 교수님,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벽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